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세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평소 손님이 없으면 혼자 가게를 지키는 제가 가게에서 심심할 때 뭘 할까 싶어 뒤져보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사연을 들어주신다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제 사연을 보낼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결심을 내렸으면서도 지금도 누가 절 알아볼까 걱정하며 사연을 적고 있네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괜히 두려운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겪은 일이 흔한 일은 아니어서 그런다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랑 남다른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려서 아빠도 모르고 자랐던 것부터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겠죠. 자랑할 것도 아닌 기구한 제 인생 얘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낼 결심을 했던 건 아니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어쩌면 굴곡진 저의 인생살이 때문에 제가 그런 사건 사고에 엮이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였어요. 엄마는 여자 혼자 살기 힘든 그 시절에 미혼모로 저를 낳으셨고 저 하나 키우겠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엄마는 남편도 친정도 없었고 그래서 제게는 엄마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도 미혼모니 그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엄마랑 단둘이 산다는 것, 가난한 엄마는 일을 하기 위해 늘 바쁘시다는 것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외로웠어요. 날 때부터 외로움을 달고 태어난 것처럼 외로움은 제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숙명이었고 고칠 수 없는 고질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제게 보호자이자 친구이자 동반자였고 저는 성인이 된 후로도 엄마와 늘 가깝게 지냈어요. 그때는 엄마만 있다면 애인이나 친구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죠. 사실 저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그리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저희 엄마도 남편 없이 미혼모로 자식을 키웠고 쉽지 않았을 그 고생을 너무 잘 알았던 제게 결혼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롤모델이 될 만한 가정 환경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결혼에 크게 안달하지도 않는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엄마 모시며 잘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죠. 제가 어릴 적에는 엄마가 혼자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엄마 대신 돈 벌어서 못다한 효도라도 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엄마에게 효도 한번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남들처럼 매년 건강검진 받지 않았던 게 문제였는지 엄마에게 병이 생긴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분명 많이 아프셨을 텐데도 항상 참기만 하며 살던 엄마라 그런지 아픈 내색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나중에서야 엄마의 병을 알고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늦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려 했지만 이미 암은 퍼질 대로 퍼져 있었고 치료는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았죠. 보험도 제대로 없어서 그동안 벌어둔 돈을 전부 엄마 병원비에 쓰고도 결국 엄마는 1년 반 만에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유일한 제 가족이고 저의 전부였던 존재가 사라지자 저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인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며 다정하게 굴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람은
가장 힘들고 약할 때 마음을 쉽게 연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도통 마음 둘 곳 없이 매일 술로 외로움을 달래던 제게 따뜻한 말과 위로로 저를 챙기는 그 사람은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 나이에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몇 년의 만남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던 제가 결혼을 결정할 만큼 저는 그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에서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어디 치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우리 아들을 넘봐. 이 결혼 못하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제가 먼저 마음을 접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고아인 게 잘못이라며 시댁에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그런 고통도 다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던 시댁에서는 그 후로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며 시어머니며 다들 제가 당신 동생 아들 앞길 망치러 온 악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랑을 믿고 남편을 보며 견디던 저도 계속된 괴롭힘에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자신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결국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이혼을 결정했던 건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제 탓도 있었지만 저 때문에 같이 고통받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둘 다 매일 고통받고 더 이상 웃을 일이 없는데 그 결혼을 유지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며 짧은 저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저는 30대 이혼녀가 되어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그동안 의지했던 전남편 생각에 다시 달려가고 싶기도 했지만, 이듬해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영영 마음을 닫게 되었죠. 그때 전남편의 재혼 소식을 들으며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도 고아이고 싶어서 고아인 게 아닌데 그런 이유로 내 가정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게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후로 저는 평생 혼자 살기를 자처하며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어가며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새 10년차 자영업자가 되어 그럭저럭 제 몫은 해나가고 있었어요. 장사를 해서 큰돈을 만진 건 아니지만 그냥 아플 때 마음 놓고 병원 가고 돈 걱정 없이 저 혼자 건사할 정도는 벌게 되었죠. 이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싶어서 평생 혼자 살 생각에 노후 준비를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습니다. 걱정 없이 장사가 잘 된 덕분이었죠. 장사가 꾸준히 되는 게 다 가게 위치 덕분이라는 생각에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가게가 있던 건물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야 했죠. 결국 동네까지 옮겨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된 저는 새로 들어갈 가게의 건물주 아들이라는 성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가게를 보러 갔더니 권리금도 없다는 말에 그날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죠. 그때 건물주인 어머님 대신 나왔던 게 바로 성철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건물주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뇌수술을 받으시고 거동을 못하셨어요. 제가 대신 계약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럼 위임장 가져오셨죠? 예, 그럼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랑 어머니 신분증이랑 인감도장이에요. 집주인을 뵙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원래 나이 드신 집주인들은 가족분들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집주인 어르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까지 확인했으니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드님과 가게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어머니 대신 건물 관리를 하는 성철 씨와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직장은 따로 있지만 바쁜 와중에도 아픈 어머니 대신 건물 관리를 한다는 성철 씨는 정말 좋은 아들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건지 늦은 시간에도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시설물을 챙기며 일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건물 관리비도 받지 않고 직접 청소를 하신다는 게 저희 세입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했죠. 괜히 청소비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씩 받아가는 건물주들도 많거든요. 세입자들에게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부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얼마 뒤에는 성철 씨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코로나가 막 시작되며 거리두기를 하던 시기라서 거리에 손님들이 없었거든요.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다들 힘내서 이겨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달 월세는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 저는 그 후로 성철 씨를 무척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성철 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죠. 성철 씨나 저나 둘 다 오래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고 나이도 엇비슷해서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성철 씨가 건물 청소를 하러 올 때면 제가 감사한 마음에 음료수 하나씩 챙겨드리다 보니 어쩌다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성철 씨가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저도 결혼 같은 건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맞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전까지는 결혼 생활은 한 번이면 족하다 싶어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말에 공감했던 저는 사실은 저도 무척이나 외로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써 혼자여야 한다고 되뇌이면서도 저도 사람의 온기가 늘 그리웠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싶었어요. 손님이라도 만나야 외로움이 달래지다 보니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가게를 여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저처럼 외롭다던 성철 씨는 제게 진지하게 마음을 고백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만남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성철 씨의 누님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신다는 성철 씨의 누님은 보자마자 저를 반겨주시며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셨죠. 어서 와요. 내가 그동안 현주 씨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 우리 성철이 아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얘가 현주 씨 만나고 많이 좋아져서 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시나 과거의 일처럼 내가 고아라서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를 너무 반기셔서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는 일이 있기나 했었는지 솔직히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환영받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고민이 되었어요. 재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또 결혼 생활이 나쁘게 끝날까봐 결정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저를 성철 씨 누님이 설득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살던 전셋집이 만기가 되어 비워져야 했는데 성철 씨가 그 일을 누님에게 전하며 누님이 혼자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누님은 저희가 정말 결혼하기를 바라시는지 시집살이는 걱정 말라며 저를 붙잡으셨죠. 집 알아봐야 한다며. 그러지 말고 이참에 둘이 살림 합치는 건 어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당장 식은 못 올릴 건데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혹시 나랑 엄마가 한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직 결혼에 확신이 없어서요. 한 번 실패를 해서 그런가 걱정이 먼저 드네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이 괴롭혀서 그런 거라며. 우리 집으로 오면 다들 환영만 해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성철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올케 같은 사람이 우리 성철이 옆에 있어주면 고맙지.
엄마나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는 어차피 누워만 계신데 뭐. 시누이까지 그렇게 나오니 제가 계속 거절만 하기 어렵더라고요. 이혼한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반겨주시니 나도 이제는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은 기대에 저는 결국 성철 씨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데다가 저희 둘 다 결혼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고아인 제 입장에서는 그 편이 나았죠. 거기다가 시어머님이 수술받고 와병 생활을 하시던 중이라 당분간은 분가도 하지 않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죠. 쓰러지시면서 뇌 쪽에 큰 수술을 받으셨다는 어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침상에 누워 거의 잠들어 계시는데 깨어 계실 때도 눈을 떠서 저를 보기는 하시지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서 거의 움직이질 못하셔. 말도 못하시고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거동 못하시고 가끔 우리가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만 해드리고 그 정도야. 밥도 거의 못 드셔서 영양제로 섭취를 하셔야 하고 아무래도 심각한 상태지. 그래도 누나가 직접 챙기고 싶다고 해서 집에 모시는 거야. 그런 시어머니의 케어는 전부 시누이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픈 어머니 병원에 보내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시누이가 전문적으로 어머니를 챙기더라고요. 매 시간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 역시 시누이가 직접 먹여드리는 듯 했죠. 시집살이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니 저한테 일절 시어머니 관련된 일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상황에도 꼭 시누이가 직접 어머니를 챙겨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같은 식구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상하게 어머니를 보면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두 분은 닮은 구석도 없으신데 왜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히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구들이 없을 때 가끔씩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세수도 해드리고 심심하실까봐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곤 했죠. 텅 빈 동공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옆에서 떠들다 보면 괜시리 제 마음이 편해지곤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이인데 이상하게 어머니 곁에서는 제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남편이나 형님은 제가 어머니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옳게. 내가 옳게 결혼시킬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자꾸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엄마는 내가 챙긴다니까? 왜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서 고생을 해? 저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매일 누워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싶어서 그냥 말동무 정도 해드리는 건데요, 뭐. 당신이 그래봤자 어머니 듣지도 못하실 텐데 뭐하러 그래. 당신도 일하고 오느라 피곤할 텐데 집에 오면 그냥 쉬어. 괜히 어머니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옳게가 자꾸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 괜히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어머니 일에는 신경 쓰지 말아줘.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또 뭘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실까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는 가끔 형님과 남편이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약을 챙기고 밥을 챙기는 건 빠짐없이 하면서도 다들 어머니와 대화는 나누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못 들으실 텐데 말해서 뭐하냐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죠. 답답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나들이라도 시켜드리자고 하면 형님은 감기 걸리신다,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며 산책조차 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 하다가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닌지라 저도 그러려니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지났고 저도 시댁살이에 적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랑 다르다면 다른 날이었죠. 건강 하나는 자부해서 아픈 일 별로 없던 제가 몇 년 만에 몸살을 앓게 되었거든요. 평소라면 자영업을 하는 제가 다른 식구들보다 일찍 나가야 했을 텐데 그날은 일어날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 날에도 매일 가게 문을 여는 게 손님들과 저의 약속이라 생각하며 어겨본 적 없는 저였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몸살이 난 건지 그날은 저도 도저히 가게를 열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은 하루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출근을 포기하게 되었죠. 당신 많이 아파? 오늘 가게 못 나가는 거야? 아무래도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진짜 꼼짝을 못 하겠네. 그럼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래야지. 미안해, 여보. 오늘은 밥 못 챙겨주겠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대충 꺼내 먹고 갈래? 그래야지. 근데 진짜 집에 있으려고? 그럼 내가 어디 있겠어. 아픈 사람이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지 남편은 자꾸 제게 집에 있을 거냐 묻더라고요. 많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출근하면서 데려다 줄게. 같이 병원 가자. 병원? 몸살로 무슨 병원을 가. 병원 가봤자 링거나 놔줄 텐데 그런 거 소용없어. 그냥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래도 요즘 장사한다고 무리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나이 든 걸 생각했어야 하는데 젊은 시절이랑 똑같은 줄 알고 너무 몸을 혹사시켰네. 나 원래 몸살 나면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그냥 집에서 쉬면 괜찮아. 그래도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차라리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는 게 어때? 정말 괜찮다니까. 병원은 시끄럽고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어. 저도 40여 년 이 몸뚱이로 살아왔으니 제 몸이야 제가 잘 알고 몸살로 병원을 간다 한들 큰 차도도 없기에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잘 아프지 않던 제가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집에 있는 게 걱정이 되는지 자꾸 몸살로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말까지 하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거동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잘 두는 사람이 내가 몸살 좀 났다고 저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걸 보니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도 너무 유난은 떨고 싶지 않은 생각에 저는 몸살약이나 하나를 먹고 푹 자다가 일어나기로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금방 몸이 좋아지거든요. 주방에서 겨우 약을 챙겨 먹고 방으로 들어와 눈을 붙이려니 거실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걱정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 맞아? 차라리 입원을 시키지. 말해봤는데 곧 죽어도 싫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될 거라고 방금 약 먹고 들어갔어. 혹시 어머니는 괜찮겠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너무 강요해도 그렇긴 하니까. 어머니도 좀 전에 약 드렸으니까 아마 별일 없을 거야. 저를 걱정하는 남편과 시누이의 말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약을 잘 먹지 않아서 그런지 약발이 유난히 잘 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꿈도 꾸지 않고 푹 잠에 빠져 있었죠. 잠결이었지만 밖이 조용한 게 다들 출근을 한 것 같았고 늘 그렇듯 시어머니도 미동 없이 방 안에 누워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잠에서 깨게 되었죠. 잠결에 듣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식구들은 다 출근한 와중에 이 집에서 웬 소리가 나는 걸까 싶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곧장 나가서 소리의 출처를 확인했겠지만 몸살을 앓던 저는 귀찮음을 이기지 못해 계속 누워만 있었죠.
아마 뭔가 물건이 떨어졌나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다시 잠에 빠지려 선잠을 자던 순간 꿈인지 뭔지 누가 제 침대맡에 서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눈을 번쩍 떴더니 그곳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결혼하고서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모습만 봤던 저는 그게 당연히 꿈인 줄만 알았어요. 아파서 혼자 거동을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서 계신다니 말도 안 된다 생각했죠. 너무 선명하기는 했지만 약기운의 제정신이 아닌 내가 지금 꿈을 꾸는구나 싶었던 저는 그대로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아가씨, 좀 일어나 봐요. 뇌수술을 받아 말을 못하신다던 시어머니가 또렷한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는지 약기운도 이겨내고 정말 잠이 확 깨어나며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들고 계시는 감각이나 귓전에 울리는 말소리가 또렷이 느껴지는데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싶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너무 놀란 나머지 마치 귀신을 보는 듯 시어머니를 되려 불러보기까지 했으니까요. 아가씨, 제발 나 좀 도와줘. 어?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가씨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치 남인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어머니가 말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 건 맞지만 저를 눈으로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 달째 같이 살던 저를 아직도 남처럼 부르시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내가 아직 어색해서 그러시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그러시는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가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나 멀쩡해요. 나 말 못하고 아픈 사람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아가씨 아니고 며느리예요. 막내 아드님이랑 결혼한 며느리요.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 없어. 나한테는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뇨? 어머니, 혹시 정신이 흐릿하세요? 병원을 가야 하나? 잠시만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 먼저 할게요. 안 돼. 그놈들한테 전화하면 안 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아가씨 아니면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 미친 거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정할 테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될까?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을 못 알아보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병력도 있으시니 치매나 인지능력 부족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하시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이시니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큰일이 나지 않으면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게 되었던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들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 딸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걔는 오래전에 죽었어. 지금 이 집에서 내 아들, 딸 행세하는 그것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내 딸 행세를 하는 그 여자는 나 돌봐주러 왔던 요양보호사야. 노인 도와주러 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다 갈 것이지. 언젠가부터 자꾸 내 돈을 탐을 내더라고. 내가 돈 좀 있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인 걸 알고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 재산을 챙겨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부터 자기가 내 양딸 하겠다고 엄마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날더러 자기를 친딸로 입양을 해달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내 죽은 딸 대신에 자식 노릇하겠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설마 그 속을 모르겠어? 이것이 내 재산 빼돌릴 생각에 저러는구나 싶어서 그건 못해주겠다 그랬지. 양딸이면 그냥 마음만 딸로 지내면 되지 왜 굳이 입양까지 하느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살살 구슬려서 설득을 하려고 하더니 내가 회유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 내가 맨정신으로 입양을 안 해주겠다 싶으니까 결국 나를 협박해서 자기 동생이랑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는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입양할 때까지 꼼짝 못하게 하겠다 이거지. 그것들이 내가 늙어서 가족 없이 혼자라고 만만하게 보고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몸은 안 따라줘도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그놈들 말을 들어주겠어요. 차라리 내가 치매 환자거나 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내가 정신 멀쩡해서 자기들 뜻대로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나를 묶어놓고 협박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무슨 약을 먹이더니 그걸 먹고 나면 내가 하루 종일 정신도 못 차리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 나도 어디다가 말이라도 하고 신고해서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약만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야기는 너무 끔찍해서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말씀하시는 내내 눈물을 흘리시며 진정성 있게 얘기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과 시누이와 같이 살면서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그 말을 쉽게 넘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설마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아들 노릇하며 건물 관리까지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면 저 역시 어머니처럼 그 사람들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기에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자기들 없이 집에 남는 것을 걱정하던 시누이와 남편의 태도가 무슨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몇 번이고 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걱정하던 남편은 절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는 걸 걱정한 거였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들의 범죄 행각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거겠죠. 저를 만만히 생각했는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심을 하고 저를 두고 나간 것이 저희에게는 천만다행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약을 드시고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깨어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시누이가 매일 먹이는 약 때문에 꼼짝을 못 하셨다는 건데 평소 어머니 약이라면 남의 손 거치는 법 없이 꼭 자기 손으로 먹이던 시누이가 그 일을 까먹었을 리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머니 지금은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 약을 안 드신 거예요? 아니야. 매번 억지로 먹여서 안 먹을 수는 없었어. 오늘 아침에도 분명 그 여자가 나한테 약을 먹였는데 몰라. 평소랑 다르게 이상하게 잠이 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눈이 떠지고 몸이 움직여지더라고. 그 순간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늘 손 닿는 곳에 두던 약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아침에 먹은 몸살 약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두 약통 모두 평범한 작은 약통에 소분되어 있어서 라벨도 없이 두 개가 비슷해 보였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알약도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얼핏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몸살약을 찾아 먹고 약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갔는데 아무래도 시누이가 그 약통을 자기가 꺼내둔 거라 착각을 했는지 어머니에게 평소 드시던 약이 아닌 제 몸살약을 건넨 듯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역시 평소와 다르게 약을 드시고 푹 잠드셨고 일어나니 몸이 개운해지며 평소와 달리 거동도 하시고 말씀도 할 수 있으셨겠죠. 어머니의 말씀과 물증까지 확보한 저는 집에 있던 약통들을 챙겨 그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오후 시간이 되었으니
곧 그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들키면 우리 둘 다 요절이 나겠다 싶어서 짐도 챙기지 못하고 한시급히 그 집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도망을 가야 하는 게 기가 막혔지만 우선은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구하는 게 맞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거동을 하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횡설수설 떠들자 경찰들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고 제 남편이 이분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자식 행사하면서 이분 집에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며느리이신데 며느리가 아니고 이분이 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여태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무서워서 이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라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눈물만 한참 흘리다가 겨우 진정해서야 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께 전해들은 이야기와 그동안 제가 수상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정체불명의 약까지 경찰들에게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어머니가 같이 거들어 주셔서 더 도움이 되었죠. 그제서야 경찰들도 어머니와 저의 신원을 조회했고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마 했지만 진짜로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확인받게 되니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갔던 곳은 동네 치안센터였는데 거기 경찰들이 듣기에도 저희 얘기가 강력사건이다 싶었던지 저와 어머니를 더 큰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형사님을 만나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도 형사님들이라 이런 사건들을 접해보셔서 그런지 저와 어머니가 횡설수설하는데도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비단 저희의 일만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유산 물려줄 자식 하나 없이 혼자 늙어가는 노인들의 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도와줄 분이 계셨네요. 보통은 치매 노인들이나 혼자 고립되신 분들이라 도움받을 길 없이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구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먼 친척이라도 있으면 나중에라도 신고돼서 범죄가 드러나는데 진짜 혼자이신 분들은 신고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저희는 결국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인 거죠. 심지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다 신고하지도 않아요. 보통은 공범이 되기를 택하거든요. 근데 도와주러 같이 오셨으니 정말 좋은 일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말에도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나 각박한 건지 보통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알게 되어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지인이나 가족이 그런 범죄에 가담한 걸 보더라도 신고를 해서 피해자를 돕기보다 공범이 되어 같이 눈먼 돈을 탐낸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돈으로 굴러가고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간다 하지만 같은 사람들끼리 어쩌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특히나 자기 부모님 뻘 되는 분들한테 말이죠. 그 사람들은 부모도 없이 혼자 태어난 사람들인지 얘기를 들은 저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저는 그 후로도 제가 어머니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어머니의 구제를 도왔습니다. 경찰들은 저희들이 보호받으며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어머니가 그런 사람들과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두려워하셨거든요. 원래라면 저희도 따로 지내야 하는 게 맞지만 어머니가 혼자가 불안하신지 저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저까지 의심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저는 믿어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아니었으면 사기꾼 남편한테 속아서 무슨 일을 겪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아가씨는 믿지. 내가 약에 취해서 비몽사몽한 와중에도 아가씨가 나 많이 챙겨준 거 알아. 매일 나한테 노래 불러주고 자기 얘기 들려주고 했었잖아. 일찍 엄마 잃고 고생했던 이야기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 들을 때는 정말 내가 벌떡 일어나서 대신 눈물을 닦아주고 싶더라고. 그러고 보면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딱 아가씨 나이 정도 되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아가씨야말로 내 딸처럼 느껴져. 한번 그런 일을 겪으셨으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 열기가 어려우셨을 텐데도 어머니는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끼리 연대를 하게 되었죠. 그 후 그 사기꾼 범죄자들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 끝에 결국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인 짓은 문서 위조부터 사칭에 사기에 노인학대까지 너무나 많았지만 그중 사기죄와 폭행감금이 적용되어 7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든 죗값이 겨우 7년인가 싶지만 원래라면 그마저도 나오기 어려운지 형사님은 그나마 다행인 거라 하시더군요. 저도 그 사이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다행히 혼인관계가 정리되어 앞으로 그 인간을 다시 볼 일은 없었지만 너무 궁금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구치소에 있던 그놈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기생충처럼 얹혀 살면서 그 와중에 결혼은 왜 하고 나를 그런 일에 왜 끌어들인 건지 묻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이유라도 들어야 속이 풀리겠다 싶어서 찾아갔지만 그놈은 결국 면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찾아가고 편지까지 보냈지만 대답을 듣기는 어려웠죠. 그러다 나중에 형사분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는 그 말로 그놈의 꿍꿍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철 그놈, 이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던 놈이에요. 그때도 자기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아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여자한테 사기를 쳐서 결국 실형을 살았어요. 그놈이 현주 씨한테 무슨 이유로 접근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하기 전에 끝난 걸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놈이 제가 일하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잊을만 하면 가게 영업이 잘 되는지 물어보고 제가 얼마를 모아뒀나 궁금해했었죠. 남편이라 관심을 가진다고 하기에도 너무 집요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고생하는 와이프 대신 셔터맨이라도 되어주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놈의 실체를 알고 나니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죠. 아마 제가 돈을 쓸 줄 모르고 저축만 하는 걸 알고 거의 배가 차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 배가 갈렸을지 모르는 일일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제가 어머니를 도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도왔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저희 두 사람을 일부러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 뒤로도 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적지도 않은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셔서 제대로 회복하실지도 걱정이었고 혼자 식사는 잘 챙겨 드실지 염려되었어요. 그 인간들이 실형을 확정받고 나서야 집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으셨던 어머니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같이 따라다니며 어머니를 도와드렸죠. 어머니, 오늘은 상담 잘 받으셨어요? 좀 어떠세요?
그래도 누구한테 털어놓고 말하니까 좋아. 내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라고 해주니까 위안도 되고. 그나저나 자기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 아니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인연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재판까지 도와준 건 고마운데 언제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도우려고. 자기도 자기 할 일 하고 해야지. 어머니, 혹시 제가 자꾸 찾아오는 게 불편하세요? 옛날 일 때문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자기가 와주면 좋지. 혼자 사는 노인네 낙이 뭐 있다고. 솔직히 고마워. 근데 미안해서 그렇지. 그놈들한테 피해본 게 나만 아닌데. 저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보다는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지만 사실 저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가족도 없잖아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남편이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근데 어머니는 제 사정 다 알고 계시고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머니랑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어차피 가게 닫으면 할 일도 없고요. 그럼 나야 고맙지. 그래,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누가 우리를 이해해주겠어? 자네가 그래서 그런지 나도 자꾸 자네를 의지하게 되네. 사실 저는 한동안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에 찾아가서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에 상담 오가실 때마다 제 차로 태워드리곤 했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니 제가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여자도 어머니에게 자기가 딸처럼 굴겠다고 뱀처럼 다가왔었을 텐데 제가 비슷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아기가 없다는 걸 아시는지 제가 하는 말은 다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도 어머니를 더 챙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이 따님 잃으시고 쭉 혼자 계셨고 저도 엄마 잃고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한 지 오래였기에 저희는 서로에게 딱 알맞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뜻대로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모시며 제가 엄마에게 해드리지 못했던 효도를 대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필 거예요. 이런 범죄들이 횡행한 와중에 저라도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하니까요. 그럼 저희 모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